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신뉴딜 정책에 열광하며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 298.76포인트 오른 8,934.18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62.43포인트 오른 1,571.7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발행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 트리뷴 컴퍼니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여파는 거대 언론 기업도 위기로 몰아붙인 겁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실시된 입찰에서 3개월 만기 국채는 연 0.005%의 수익률로 낙찰됐습니다. 이는 3개월물 입찰을 시작한 192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내수 판매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62만 5천 대 판매를 기록했던 현대차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52만 9천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말까지 지난해 판매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가 펀드나 파생상품, 현액보험 등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단속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로 예정돼 있던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전에 이러한 수치들이 발표될 경우 지나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벌써부터 2%냐 아니면 2%에도 못 미치는 미만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긴 하겠지만 워낙 낮다라는 점에서는 또 별반 또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만큼 내년 경제 전망이 이제 나쁜 것이라고는 이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할 텐데요. 자, 하지만 또 이렇게 일주일 전에 예정돼 있던 발표를 하루 전에 연기한 적이 없었기에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정도인가 하는 또 그런 염려도 분명히 듭니다. 자, 글로벌 경제의 자세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미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가 발표한 신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3.46%, 한 3.5% 가까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바마 신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 그대로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신뉴딜 정책의 발표 내용 그대로인데요. 새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오바마 신뉴딜 정책의 반영을 기대하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급등세로 출발해서 약 한 300포인트까지 이상 상승을 유지를 했습니다. 장중 내내 유지를 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그런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을 특징 지우자면은 오바마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은 그대로 나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감원 소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3대 빅3 자동차 회사에 대한 구제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의회 승인이 지금 임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3 자동차 구제안에 대한 발표될 예정이고 그러므로 이제 자동차주가 일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증시에 반영된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자, 더불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 동향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어젯밤에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가 큰 폭으로 다시 올라줬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한 8% 이상 올랐습니다. 3.44달러라 올랐는데요. 유가도 요즘 이렇게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한 $50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한 모습이지만 유가가 한 $50 이상에서 거래가 되어 줘야만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어제 이제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기대로 GM, 제너럴모터가 한 15% 이상,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도 17% 가까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알코아가 16%, 엑선모빌이 3%, 그리고 쉐버런이 한 5% 이상 상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화학업체입니다.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고 감원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다우케미칼이 대규모 감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저께 8% 올라줬는데요. 반면에 3M은 그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있었고 1,800명 감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M 같은 경우는 3.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원이라든지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미국 경제의 새로운 측면들이 나오는데, 요즘 온라인 회사들이라든지 인터넷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사가 11월 매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저께 2%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맥도날드의 실적 그 호조 배경에는 요즘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값싼 커피, 그러니까 스타벅스 대신에 이 맥도날드 커피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199 아니면 뭐 299 뭐 이 정도의 맥도날드 커피를 찾게 되고, 스타벅스 커피는 아무래도 이제 뭐 399, 499 한 4불, 5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값싼 커피, 맥도날드 커피를 많이 찾게 되고, 그 다음에 $1짜리 햄버거가 미국에서 이제 많이 팔죠. $1짜리 햄버거도 많이 팔리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 본토 발음으로 399 하니까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십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그 커피 시장이 어떤 그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이제 각 지점마다 웬만한 큰 지점에는 또 바리스타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또 커피 시장을 공략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내년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젯밤에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그 트리뷴, 시카고 트리뷴이죠. 네. 미국의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시카고 트리뷴은 그 미국의 언론계를 대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시카고 트리뷴이 이 경영 상태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LA 타임즈도 역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팩트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 폭풍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계 언론계, 광고 시장에 아주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내년 언론계 전망으로는 인터넷주가 강세를 이루고 신문 방송 쪽에서는 좀 약세 전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유가는 한 $60 정도 선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달러는 현재 약세로, 다행히 우리에게는 다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항공사들이 지금 이제, 울상입니다. 이 여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사들이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 증시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증시는 지금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어저께 일본 증시도 한 5%, 그리고 한국 증시가 한 7.5%,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약 한 3.5% 아주 큰 폭으로 어제는 대부분 올랐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금 8%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중국 경제 성장 8%를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도 역시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주요 증시의 움직임과 경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 시장 주요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예. 어제 우리 시장 근래 보기 드물게 급등을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76포인트가 상승한 110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은 14포인트가 상승한 316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개인은 7,600억을 매도를 하였고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요. 기관이 6,900억 매수, 외국인이 1,100억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어제 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환율도 27원이 하락한 1,448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지출 매매 동향과 또 전일 우리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100포인트를 뚫고 급등을 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3.1%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이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은 1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각종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각종 복합 호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신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7천억 불 이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해서 150억 불을 의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목요일 날이죠. 11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3일이 있죠. 한중일 통화수합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호재가 작용하면서 기관이 매수 강도를 점차 강화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시작한 아시아 증시도 또 동반 상승을 하면서 어제 일본이 5%, 홍콩이 8%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시연하였고 코스피는 7.4% 상승한 1,10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정도로 큰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이런 급등세를 보인 배경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한꺼번에 실현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사상 최악의 실업 지표, 실업률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걸 기화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묻혀있던 호재가 부각이 되었고 또 기관들도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네. 과감하게 어제 매수에 가담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우리 장에서 이렇게 큰 폭의 어떤 폭등장을 이끌었을 때는 그 주도적인 그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하는 종목과 업종들도 있었을 텐데, 자, 어떤 종목들과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전체 종합주가 지수가 7.4% 정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는 기계업종이 업종 전체로 11%대 상승을 보였고 조선, 건설, 증권업종이 10%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특징을 보면은요. 기계업종 중에서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조선업종 또한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삼성중공업도 상한가에 근접한 1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중에서도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증권업종에서도 현대증권, 동양종금증권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대형주 움직임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8%, 삼성전자가 8% 상승한 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거죠. 네. 예. 포스코가 6% 상승, 그다음에 현대차가 7% 상승, LG전자가 8%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제 가장 제가 주목을 했던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 그러면 한전입니다. 네. 한전은 시가총액에서 5위 안에 드는 초대형 종목인데 이 한전이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제 종가로는 13% 상승을 하였는데요. 한전이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이건 매우 특이한 상황이고
한전이 상한가까지 갔다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제 순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종합주가 지수를 샀다.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지 않으면서 상승을 할 때 굉장히 급한 마음에 지수를 비트를 하려고 한전을 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형주가 상한가를 갈 때에는 시장에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쫓겨서 지수를 사기 위해서 한전을 샀고 그게 오버슈팅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경험으로 제가 작년 11월경에 삼성물산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삼성물산도 또한 굉장히 초대형주입니다. 삼성물산이 작년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때 장중에 삼성물산이 상한가를 가서 그날 시장에서 지켜보면서 다들 탄성을 지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삼성물산 역시 주가가 9만 원대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지수도 하락을 시작했죠. 저는 어제 한전이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게 앞으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의 상한가가 어떤 한 종목의 상한가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어떤 터닝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이 과연 어제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심이 가는데 지금까지 어떤 동시효과 상황을 살짝 살펴보면은 전일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런 관련 업종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과 업종들이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네. 오늘 장이 이런 강세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폭등의 원인은 기관하고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네. 기관이 어제 6,900억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1,1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7,800억의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역시 포인트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9,000선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자신감 회복,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자금을 빼내가기에 급급했었고 기관들 또한 외국인의 계속되는 매도에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2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규모 또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또 기관이 얼만큼 어제 한번 강하게 베팅을 했는데 기관이 얼만큼 자신감을 가지면서 오늘 또 순매수를 유지하느냐 이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이 쐐기형 움직임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대를 한번 이게 그려봤는데요. 그동안 지수의 저점을 연결한 이 밑에 선, 그 다음에 지수의 고점을 연결한 이 쐐기선을 그어봤는데요.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기술적으로도 그런 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쐐기형의 모양에서 여기에서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그 추세대로 장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제 쐐기대의 어떤 변곡점에서 이렇게 강한 큰 음봉을 내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밑에 거래량의 상상, 거래량은 지수에 앞서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래량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오늘 이후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어제 1100포인트에 근접하는 선 그리고 21선을 돌파하면서 1200선을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200선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떤 쪽으로 짜는 게 맞겠습니까? 네, 오늘 대응 전략은 역시 오늘 아침에 지수가 30-4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다고 예상을 하면은 일단은 1150선에서 매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기관들이 매수한 은행주, 증권주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참고를 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신한지주, 현대제철, 효성, 현대해상
보험주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한지주, 현대제철, 효성, 현대관심 각자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현대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해상은 보험주로서 내수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자동차 보험은 다들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경기가 어려우면 자동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 또한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현대해상을 주목을 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정도 가격이 13,000원, 목표가는 201선이 위치한 18,000원, 손절가는 10%를 적용해서 11,5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해상에 관한 추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의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우리 장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폭등세가 계속 이어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듯 싶습니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가 플러스 5%, 신한지주가 플러스 4%, 조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6.84,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플러스 4.88%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현대상성 같은 조선, 해운주, 태양광 관련주들 등 대우조선해양까지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 관련주들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GS건설 같은 그런 건설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건설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상승세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6.58%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같은 음식료 업종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하이스코 역시 2.49%, LG생명과학도 2.9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상승폭이 코스피 쪽보다는 조금 약한 듯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죠. 태운과 SK 브로드밴드 등등 2%대, 메가스터디와 셀트리온 3%대 상승세, 호미팜도 역시 3%가 넘는 상승세입니다. 평산이 현재 4.7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도 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요즘 M&A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던 쌍용건설 같은 경우는 3.91%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9시가 넘어섰는데요. 자, 개장 시초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등 현재 강보합에서 4.7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전이 마이너스 0.67,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39, LG전자와 KTNG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 보이는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여전히 5%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2%대 상승세를 보이는 대형주는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3%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 후반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 쭈루는 있죠. STX엔진, 대웅제약, SK케미칼, 오뚜기, 금호석유 등 SKC도 그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태웅이 현재 플러스 2.21, SK브로드밴드가 플러스 1.35, 메가스터디가 좀 큽니다. 플러스 3.77% 상승, 셀트리온이 플러스 3.15%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SSCP도 역시 플러스 3%, DMS가 플러스 2.95%로 3% 가까운 상승, 인선 ENT가 7.3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각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 다우지수가 한 달 만에 한때 장중 9,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등 미 증시도 지난 주말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다시 천명했고 미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다우지수 3%, 나스닥 4%, 그리고 S&P 500 지수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금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0.91%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4.86포인트 상승하면서 1.53%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서는 생각보다는 동시효과보다는 좀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전일 상승폭이 7% 넘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OC 투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 금속, 기계,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도 4%, 3%, 2% 등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 전자, 운수창고, 유통, 서비스 뭐 그런 업종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 어제 반등세에 이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장과 지금 출발 상황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 당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해외발 호재와 외국인 및 기관의 대량 순매수에 힘입어 어제 한 달 만에 1,1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면서 단기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코스피가 저점을 높이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 현 국면이 지난 10월의 급등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에는 안정적인 상승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 말의 급등세는 바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상승세였다면 지금은 안정적인 단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목균형부상으로도 지난 10월 말은 기준선과 전환선 그리고 주가와 구름대 간의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과매도 국면, 그러니까 바닥 국면을 탈출하는 상승세였던 반면에 현재의 상승세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를 상향 돌파하면서 구름대 돌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10월과는 확연히 차별된 모습을 보이며 현재 국면은 단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에는 트라이앵글 패턴의 상단을 돌파한 이후 거래량 증가를 수반하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상승 목표치는 1200포인트 선 내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61일동 평균선이 위치한 1990포인트와 트라이앵글 패턴의 목표치인 1220포인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단기 상승 국면에서 관심 가질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업종별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업종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확대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었던 11월 20일 이후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업종 경우 여타 업종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발표되는 정부 정책 수혜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양상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던 반면에 전일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하더라도 기관이 2천억 원 가량 순매수한 측면도 향후 수급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와 수급 측면에서 아직 변동성이 커 기관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말 배당 시즌을 맞아 인덱스 추종 펀드들의 배당 투자와 함께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군을 살펴봤는데 금융 섹터 중에서는 동부화재가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보험주 내에서도 지난 10월에 유일하게 안정적인 투자 이익과 수정 순이익을 증가를 시현한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도 각국의 글로벌 SOC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정제 마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SK에너지와 자동차 관련주와 동반 급락한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과매도권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상황이 0.3%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1.3%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40전이 빠진 1,447원 90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출발 상황을 바라본 애널리스트의 창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호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10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성장 확보와 발전 촉진이라는 주제로 내년 경제정책 지조를 확정합니다.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 촉진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달 중순부터 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 중 3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나눠 갚도록 조정하는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골자의 3차 배드뱅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전기, SDI 등 삼성의 전자계열 3사가 연말에 최장 10일까지 공장 라인을 멈춥니다. 삼성은 지난주 연말 휴무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구미, 광주 지역 TV, 가전 라인은 26일부터 1월 4일까지 열흘을 쉬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불똥이 부동산 펀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펀드의 자산을 제때 팔지 못해 만기에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자산이 상업용 빌딩인데다 부동산 펀드의 만기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전망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이어 개포동의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져 4천만 원이 넘는 동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포동의 3.3제곱미터당 매매가는 평균 3,967만 원으로 지난주보다 114만 원 하락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선이 붕괴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며 잠시 주춤했던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리를 최고 8.7%까지 올렸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후순위채를 속속 발행하는 데다 저축은행업계의 리스크가 높아지자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석유화학업계가 한국산 유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국의 석유화학협회는 오는 15일 이에 대한 1차 협상을 진행합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경우 국내 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단기 랠리가 기대되는 와중에 연말 결산을 앞두고 투신권에서 수익률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신권은 삼성주와 경기방어주는 파는 대신에 낙폭이 과대했던 경기민감주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신권이 예년과 같은 연말 랠리를 주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부가 3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채무 조정을 재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소액의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일정 부분 대신 갚아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제도들이 대부분 이제 금융권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걸로 정책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작 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관심이 덜하기도 했지만요. 그동안은 워낙 이 기업과 금융 쪽이 급했으니까 일단 좀 큰 산불을 끈 다음에 좀 잔불들을 끄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 기업과 뭐 금융권에 이어서 이제 가계에 대해서까지 일정 정도의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있었죠. 배드뱅크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과거 이제 신용카드 사태 때 이게 처음 등장했던 제도인데요. 2004년과 2005년에 나왔던 제도입니다. 일단 빚을 갚도록 이 낮은 이자의 돈을 빌려준 다음에 원리금은 천천히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이제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시행됐던 제도인데 이번에 사실상 한 3, 4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달 중순부터 이 은행이나 카드 또 할부금융은 물론 이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들 중에 이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약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본격적인 채무 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하고요. 이 자산관리공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한 총 규모가 한 7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과거에는 이게 주로 제도권 빚에 대해서만 이러한 배드뱅크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대부업체의 진 빚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표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지만요. 존속기한이 과거에는 뭐 1년, 2년 이렇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한이 없다는 것 역시 이번 배드뱅크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배드뱅크 어떤 특징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이 어떤 시기에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이번 배드뱅크 운영을 큰 틀에서 보자면요,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대신에 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요. 이 원금에 대해서는 한 최장 8년간은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원금을 좀 성실히 갚아나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신용 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이 원래는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삭제해줘가지고 좀 정상적인 금융활동, 뭐 이제 돈도 뭐 다시 좀 은행에서 제대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금융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준다. 이러한 것도 역시 하나의 또 이번에 운영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채무 재조정에 있어서는 일부의 원금 탕감도 있었긴 했지만요. 이럴 경우에 좀 모럴해져도 즉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 역시 언제나 지적되어 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면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는 원금은 탕감해주지 않는 대신에 이자만 좀 탕감을 해주고 대신에 좀 원금은 좀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방향, 이러한 쪽으로는 방향을 잡아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은행빚을 갚지 못한 사람, 좀 범위를 좁혀보면은 3개월 이상 이 50만 원 인상을 연체하거나 50만 원 미만의 빚을 2건 이상 연체한 사람이 약 전국에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금융위기 속에서 이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보다 30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빚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빚을 못 갚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가뜩이나 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가 어디까지 커질지 지금으로서는 짐작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네. 있어서 정부가 좀 조기에 이러한 제도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참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과거 어려운 시기에 생겨났던 지원책들이 하나둘씩 부활하는 모습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까지 몰려있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 못지않게 중국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성장 둔화 역시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자,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내년 경제 성장률 8%를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좀 극단적인 처방전을 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우리 증시가 급반등한 것도 이번에 이제 중국의 정책이 작게는 주변국들, 넓게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좀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른바 바오바 8이라는 이름입니다. 경제 성장률 8%를 지켜내는 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난해까지는 중국이 꾸준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2004년 9.5%에서 지난해 11.2%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했다가요. 올해 들어서 다시 한 자릿수 9.8%로 낮아졌죠. 이 내년에는 더욱 급격히 낮아질 거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막겠다는 보관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 촉진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급 준비율이나 금리 등 이런 좀 각종 금융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이러한 방안을 현재로서는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의 경제가 워낙 가라앉고 있는 이만큼 지금 중국마저도 이런 버블이 꺼진다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격들이 나올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으로 이런 고육지책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아무래도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중국은 사실 금융위기 전부터 최근 들어서 이 초고속 성장의 후유증으로 버블 붕괴 조짐이 서서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사실 지난 10년간 온 나라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막 뛰었는데 막상 이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10년간 키웠던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우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88 서울올림픽을 향해서 뛰다가 네.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좀 버블 붕괴에 좀 유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것을 또 중국이 한번 겪고 또 중국은 우리와는 이 경제 체질이 다르고 또 몸집이 다르니까 그만큼 버블 붕괴에 따른 후유증도 클 것이다. 이러한 지금 우려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쏟아지게 되고 이러면은 사회 혼란이 가중돼서 기업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인 토대조차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좀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좀 즉각적인 대중요법으로 수출도 좀 수출 촉진을 위해서 이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 절하나 이 수출세 감면 대책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도 내보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중국 정부의 처방이 결국에는 이 경제 구조를 부실화하는 것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경기 부양 효과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려 역시 중국에서도 현재 똑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경기 불황에 따른 감산이라든가 아니면 잔업 일수를 좀 줄인다라든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그룹의 IT 부문 계열사들도 연말에 일제 휴업에 들어간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삼성의 IT 계열사들이 결국 공장을 멈추는 처방전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름을 리프레시 휴가라고 했습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멋있지만 네. 쉽게 말해서 26일부터 30일까지 그냥 공장 멈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삼성 SDI는 이 PDP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라인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에 있는 삼성 SDI 공장 같은 경우 25일부터 크리스마스 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근로자 1000명이 집단 휴가에 들어가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기 역시 사업부 또는 이 제품별로 휴무를 실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생산 라인 정비를 위해서 이번 휴가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지만요. 결국은 이 불황에 따른 생산 조절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석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부동산 펀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F 부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이 부동산 펀드의 어떤 부실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부 펀드의 경우는 원금 상환조차 불투명하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PF 부실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것이
은행과 저축은행이 이어서 결국 부동산 펀드로까지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문제는 과거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얼마를 돌려받을지 또 과연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조차도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만기가 돌아온 펀드가 있습니다. 현대부동산 경매 1호 펀드라는 건데요. 이게 국내 최초의 경매 펀드로 2004년 설정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펀드입니다. 네. 그때 이제 공모 금액 1,000억을 모집을 했는데 이 1,000억을 모집하는데 불과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큰 기록을 세우고 뭐 세간에 화제가 됐던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을 제대로 매각하지 못해서 환매자들에게 지금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펀드가 이제 대부분이 상업용 빌딩 지분을 갖고 있는 펀드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내년 1월에 펀드 청산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이 부동산 자산이 지금 안 팔리고 있고 팔린다고 해도 굉장히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지조차 좀 약간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운용되고 있는 공모 펀드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현실입니다. 이 부동산 펀드라는 제도 자체가 2004년에 처음 도입돼가지고요. 네. 2004년과 2005년에 집중적으로 좀 설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부동산 펀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설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보통 펀드 만기가 3, 4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뭐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내년에 뭐 나아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원금 중에 일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펀드라는 시장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우려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고 꽉 묶여 있다라는 거겠죠. 그와 함께 이제 서울도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시대도 이제 끝났다. 그런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상훈 기자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어제보다 그 폭등적인 그런 상승세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9% 상승한 111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1.37%가 상승한 321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소폭 오름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진폭은 있습니다만 진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긍정적인 듯 싶습니다. 현재 30전이 하락한 1,448원에 머물고 있는데요. 빨리 좀 1,200~300원대까지만 좀 내려와 준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흐름이 이어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환율이 조금씩 안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더 많으니만큼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